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웃던 사람들이 눈을 피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길었고 발밑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더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밤 이후로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려 해도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돌처럼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알고 있던 삶의 방향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서리를 흔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명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수 차장, 그 이름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조조정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인사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을 때 이미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고 부서 회의가 줄어들었으며 상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사팀장과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예퇴직 권고 통지서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5년을 일한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차장까지 밤샘 근무도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 행사도 미루며 일했던 곳이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동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몇몇은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공기가 낯설었고 평소와 똑같은 공간인데 오늘따라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붙잡았던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으며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기에 이 소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골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묵직한 돌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 나오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계산보다 먼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채용 공고를 찾았고 이력서를 고치고 또 고쳤으며 자기소개서를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50대 중반 기업들이 원하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나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휴대폰에 병원 예약 알림이 떴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으러
오래 미뤄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심장이 지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이 발견되었고 혈압도 높았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당분간 약을 복용해야 하며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진료실 불빛이 더욱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약국에서 받은 약이 4종류였고 하루 3번 먹어야 했으며 한 달치 약값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돈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건강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것도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밤이 깊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 위로 걱정이 겹겹이 쌓였는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병은 어떻게 치료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즈음 한 지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는데 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동창은 예전보다 살이 쪘고 옷차림이 화려했으며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창이 사업 이야기를 꺼냈고 금방 돈이 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초기 비용만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익이 돌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도 이걸로 큰 돈을 벌었고 지금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나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이 솔깃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친구가 하는 말이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계약서를 대충 보고 서명했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었지만 곧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동창에게 전화했지만 받지를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으며 회사 주소로 찾아가니 이미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금액을 넣으라는 연락이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넣지 않으면 원금도 못 찾는다고 협박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날아갔고 병원비조차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했습니다. 사실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에 돈을 함부로 넣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고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나만의 잘못처럼 느껴졌는데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었을까? 왜 아들에게 먼저 상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들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진료일에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약을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갑자기 머리가 빙글 돌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이 헛디뎌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단단히 받쳤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일으켜 세우고 가까운 벤치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물을 건네는 손이 보였습니다. 생수병을 열어서 제 손에 쥐어주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예전 회사의 후배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민수, 제가 입사 초기에 가르쳤던 후배였습니다. 몇 년 전에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이라고 말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차장님 맞으시죠? 하며 반갑게 웃었고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안색이 안 좋으시다며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뛰어갔습니다. 몇 분 뒤 돌아온 민수는 소화제와 두통약을 사왔고 따뜻한 이온 음료도 함께 건넸습니다. 민수는 괜찮다며 병원 가시는 길이면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불안을 붙들어주는 느낌이 낯설게 따뜻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민수와 함께 병원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고 민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차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수가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 다 나와 있다고 예전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생활이 버거웠을 때 제가 해준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걸으면 모양을 바꿔 돌아온다는 말이었다고 했고 그 말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뎠으며 지금은 새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아마 술자리에서 했던 말일 텐데 그때는 그냥 위로 삼아 던진 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컵 위로 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음에 문득 스며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도 흐려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사기를 당하고 병을 진단받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도 어둡게 보였고 사람들도 차갑게 느껴졌으며
아들의 말까지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에 돈을 넣을 수 있냐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문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살며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계산표, 보험 상담 기록, 빚 조정 안내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구직지원센터 연락처도 적혀 있었으며 심지어 제 나이에 맞는 채용 공고까지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거예요. 병원비는 보험으로 일부 처리가 가능하고 사기 피해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구직센터에서 상담 예약도 해뒀으니 내일 오전 10시에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말을 차갑게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에 상처받았고 알아보겠다는 말을 믿지 못했으며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낮에 무슨 일을 했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말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보험 상담도 받고 경찰서도 가고 구직센터에도 들러서 상담 예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더 불안하게 할까봐 걱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오해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다 안으려고 하니까 답답했다고, 왜 말을 안 하시냐고, 가족인데.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엌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래 눌러두었던 말들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내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왜 혼자 버티려 했는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마음을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봤습니다. 며칠 후 재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었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시간을 내어 병원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출근 전 아침 시간을 쪼개서 저를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는 데리러 왔으며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힘들면 잠깐 쉬고 다시 가도 된다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구직센터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나이와 경력을 보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대기업은 어렵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 이력서를 냈고 면접도 봤습니다. 떨어지는 곳도 있었지만
관심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때로는 길을 비추는 흔적이 되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민수 같은 옛 후배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진료에서 의사는 병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잘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니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치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치가 아니어도 괜찮았고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아주 조금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커튼을 열고 아침 햇빛을 맞습니다. 차를 끓여 작은 탁자에 놓고 그 앞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낍니다. 아직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건강은 계속 괜찮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걱정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민수의 손길과 아들의 준비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버티려 했던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히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도 흐려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도 다시 밝아집니다. 지나간 고통은 누군가의 길을 밝히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이 오늘을 지탱해 줍니다. 마음 선방은 상처를 혼자 품고 계신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무거운 짐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조금씩 걸으면 언젠가 빛이 보일 겁니다. 조용한 인연이 또 다른 분에게 전해진다면 작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인연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